세 번째 주제에 관한 강의의 두 번째 세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가설 얘기를 했잖아요. 가설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치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적 연구의 그 시발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수께끼가 있어야지 가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꽤 많은 그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보다는 주로 석사학위 논문의 얘기인데, 석사학위 논문을 쓸 단계가 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에 관해서 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의 주제를 잘 못 잡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수수께끼가 없어서 그래요. 정치 현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던지지 못할 때 논문 주제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정치 현상이 발생하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먼저 던져져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이 뭐 총회과 아니면 관련된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정치하기 재미없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유가 많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질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치 현상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굉장히 의미 있는 혹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그때 이제 정치학 연구는 의미가 있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질문 없이 과학적 연구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어야지 가설도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가설이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정치학 연구에서 많이 이 거론되는, 논의되는, 이야기되는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치적 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안정이라는 말도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어떤 정치 질서가 사회 내에 잘 정착이 돼서 사람들이 그러한 정치 질서에 맞추어서 정치적 행동을 할 경우, 상호작용을 할 경우 우리는 정치적 안정이 확보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잘 자리 잡히고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 정치 질서에 걸맞는 정치적 행동을 보인다. 그러니까 투표에 있어서나 혹은 다른 형태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나 여간 민주주의 정치 질서에 걸맞는 그런 행위를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이 정치 안정을 가져올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주의 정치 질서의 안정화를 가져올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꼭 민주주의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설이 있어요. 말이 길죠? 어떤 정치 제도가 도입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되면 그런 제도에 걸맞는, 제도에 상응하는 정치적 행동이 역시 사회 내에 확산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비교 정치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적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제도주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도주의, 또 신제도주의,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인스트루멘탈리즘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들에 따르면, 즉 제도주의자들에 따르면, 제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결국 정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 제도를 도입해서 오랫동안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의회 제도도 있고 선거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대통령제와 의회제 이 정치 질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권력의 분립, 뭐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분립, 혹은 통합, 이런 정치 제도가 일단 도입이 돼서 망가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운용이 되면 사람들은 그 제도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민주주의적 정치 행태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민주주의 정치 질서는 유럽에서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 제도가 일단 받아들여지고 정착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한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상응하는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정치 행동을 하려면, 민주주의적 정치 행태를 보이려면 결국 무엇이 필요합니까? 민주주의 정치 제도, 정치 질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주장을 우리가 흔히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자, 그런가? 유럽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과거 유럽 열강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많이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열강의 식민지는 아니었죠. 일제 식민 통치하에 놓여져 있었지만 여하간 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독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945년에 일제 이 강점기를 벗어난 이후 1948년에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또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제도를 도입했습니까? 민주주의 정치제도, 공화제 정치 질서를 도입을 하고 그 중에서도 대통령제 정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도주의자들의 말에 따르면 1948년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75년간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질서나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나도 이제 사고나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죠.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의 완벽한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외에 뭐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많은 신생 국가들이 나타났어요. 남태평양의 경우는 거의 1970년대에 가야지 이제 독립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피지라는 나라입니다. 신혼여행지로 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피지에서 연구하고 그리고 학생들 한두 번 특강을 한 일이 있어요.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몇 년이었나? 잠깐만요. 제가 쓴 책을 찾으러 갔어요. 제가 이런 이상한 책도 썼습니다. 2008년이었네요. 꽤 오래된 일이 전의 일이죠. 정확히는 2008년에 제가 연구년이었습니다. 뭐 흔히 안식년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님들은 6년 동안 이제 강의하고 연구를 하시면 7년째에는 1년 동안 강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연구도 하시고, 제가 연구년 그러는데 제가 연구년을 이용해서 피지라는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에 갔었어요. 왜 엉뚱하게 거기 갔느냐?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바다 해양 소설을 좋아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 The Mutiny on the Bounty, 바운티호의 반란이라는 영국 소설이었습니다. 아마 한 10번은 읽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피지라는 나라가 나와서 내가 나중에 커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지. 그러다가 결국 2008년에 갔습니다. 피지라는 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죠. 사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피지를 가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피지에 그 디렉트 플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타면 피지의 가장 큰 관광도시 난디라는 데까지 직항이 있단 말이죠. 타고 보니까 참 기분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혼자지 승객들 대부분은 다 그 쌍쌍, 다시 말해서 신혼부부들이었습니다. 여간 피지의 수도는 수바입니다. 에 위치한 아주 큰 대학이 있습니다.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남태평양 대학교.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사회과학부에 이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는 1970년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정치 질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의회제 정치 질서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잘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도가 정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이나 정치 행태도 역시 의회 민주주의 정치 질서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갔을 당시 피지 정치는 족장들에 의해서 독점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거의 정치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어요. 뭐 소외되어 있다는 말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족장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족장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또 군부 쿠데타도 몇 번 거친, 게다가 또 성직자들까지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경로 의존성에 따른 가설이 피지의 경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유럽의 경우, 또 우리나라도 사실 어느 정도는 특정한 정치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그에 상응하는 정치 행태를 유발할 것이다 라는 추측, 즉 가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피지는 예외가 되는 경우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X
화살표, 점선 화살표 Y 이런 가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들어맞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적인 사례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S1부터 S100까지 100개의 사례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점선을 실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자체로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X는 Y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뭘 함축하고 있습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제도주의적 가설하고 휘지 얘기를 했듯이 이게 모든 곳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가 Y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죠. 그렇게 단언하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S1으로부터 S100에 이르는 100개의 사례에서는 X가 Y를 불러일으킨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스웨덴에서는 등등등등 이런 나라들의 경우 정치 제도와 질서의 도입이 그것에 들어맞는 정치적인 행위 양식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 under S1, 더 S1, S100 이렇게 된 거는 결국 X가 Y를 불러일으키는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적 진술이 돼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아시아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북유럽에 있어서는 이런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20세기 이후 1990년대에는 한국의 경우는 1970년대 말 그 끔찍한 유신 시대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화살표가 점선으로부터 실선으로 바뀌었는데 이 실선이 인정되는 건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그렇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진술의 구조는 똑같아요. X 똑같고 Y 똑같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도 같아요. 그러나 다른 거는 이런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 하에서는 아까 점선으로 만들어진 화살표가 실선 화살표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 진술, 즉 어떤 가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검증해 본 결과 S1서부터 S100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더라 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좁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 서울에서는 그렇다. 또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그렇다. 등등. 덴마크, 네덜란드, 벨지움과 같은 그런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만 그렇다. 등등. 자, 이렇게 된 진술을 우리는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제가 한자로 쓴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 용어들이, 즉 과학적 용어, 학문적 용어들이 한자로 사실 이루어졌거든요. 보세요. 이건 통한다는 얘기예요. 칙이라는 건 법칙을 말해요. 그러니까 통칙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 하에서는 들어맞는 법칙, 거기서 통용될 수 있는 법칙을 말해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설이 이제 통칙,
즉 generalization으로 바뀐 겁니다. 잠깐 쉴까요?